3회. 금방 끝납니다. 힘냅시다. 1번. 옳은 거 찾으래요. 생산 가능성 뻔하죠. 기울기가 뭐다? 이것만 알면 문제 쉽잖아요. 기울기가 곧 그 재화에 대한 단위당, 하나당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냉장고 단위당 기회비용은 냉장고 쪽을 분모로 해서 휴대폰 쪽을 분자로 하면 되고요. 휴대폰 단위당 기회비용은 휴대폰 쪽의 숫자를 분모로 하고 냉장고 쪽의 숫자를 분자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A국의 냉장고 1단위당 기회비용은 휴대폰 8분의 4. 이제 거꾸로 A국의 휴대폰 단위당 기회비용은 냉장고 4분의 8. 이런 식이에요.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A, B, C국 중에 C국이 가장 선진국이에요. A국이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서요. A국의 냉장고 1단위의 기회비용은 휴대폰 8분의 4가 돼야 돼요. 8분의 4니까 2분의 1로 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 1번 땡. 2번. B국의 생산기술 발전은 곡선을 원점에서 멀리 가게 하겠죠.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 거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2번도 땡. 3번. C국의 냉장고 6단위와 휴대폰 6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C국을 보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12개 만들 때 휴대폰 하나도 못 만들고 휴대폰을 12개 만들면 냉장고는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럼 가운데 6개, 6개씩은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왜 틀렸나요? 휴대폰 생산을 위한 기회비용은 B국은 어떻게 돼요? 12분의 8. C국은 12분의 12. 1이네. C국이 1이네. 그러니까 B국이 C국보다 작아요. 2번. 표는 각 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다. 이때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 옳은가 골라. 그러니까 이 표로 이렇게 주어지면 표가 잘 눈에 안 들어오면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하고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이 균형이 되는 점에서 W0가 이게 균형이 이루는 데가 어디야? 수요와 공급 140이네. 140. 140에서 W3가 형성이 되죠. 이게 시장의 임금이라고, 이게. 시장의 균형 임금이죠. 시장의 균형 임금이. 근데 이게 너무 싸니까, 이제, W2는 120, 161. 이렇게 되네. W2 하니까 이게 120, 160. 그래서 얼마야, 이게? 40만큼의 초과 공급 40이 생기는 거잖아요. W2. W1은 어떻게 돼? W1은 초과 공급 이게 40이고 얘는 80.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고. 이거잖아요. 비자발적 실험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기업은 노동의 공급자예요, 노동의 수요자예요. 수요자. 노동은 수요자인 기업에게 보조금 주면 돼. 보조금 주면 기업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더 많이 노동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간다고. 그래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그럼 초과 공급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의 시장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니까 뭐 W4. W4는 160에 120이라고. 160, 여기가 여기 160에 120. 이때는 뭐가 발생한 거야? 초과 수요가 40만큼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 문제로 와서 1번. 이 시장의 균형 가격은 W3다. 맞죠? 균형 임금이라고도 하고
시장 임금이라고도 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으니까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공급자, 노동자, 가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부는 W4나 W5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임금보다 높은 W1이나 W2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실시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혜택받는 노동자는 최대, 여기서는 40명보다는 80명이 많겠지. 최대 80명이 이제 비자발적 실업에서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80만 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180이 아닙니다. 됐지요? 좋은 문제입니다. 3번. 표는 어느 생산자의 경제적 선택 상황인데요. 생산자의 최대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되죠. 근데 가격이 20원부터 쭉 나와 있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나와 있는데 일치하는 게 30개로 일치하죠. 그 30개 일치하는데 가격은 얼마예요? 4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 그러면 봅시다. 40원에 30개씩 사고 팔리니까 이거 곱해봐요. 40 곱하기 30개 하면 4, 3, 12. 1200원이 이게 총 수입이라고. 그럼 이제 총 비용을 털어내야 되는데, 총 비용은 거기 보니까 생산비 그거 있네. 40원일 때 생산비가 한 개당 8원이야. 그러면 48에 32, 320원을 털어내. 이걸 털어내면 이게 총 이윤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지겠지. 이게 균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 이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계산 제대로 된 거야? 1200. 그 다음에 38에 24. 여기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생산비가 8원이고 공급량이 30개니까 이걸 곱해야 이게 생산비죠. 38에 20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60원이고 960원. 960원의 거래가 960원의 총 이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쟁이니까 당연히 30개만 만들 거고 최대 이윤은 960원.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문제. 표는 숙박요금 분석으로 적절한 것. 주중과 주말이 요금이 다르고요. 비수기와 성수기일 때 요금이 다른 이유는 탄력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탄력성 때문입니다. 자, 1번. 완전경쟁 시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땡. 왜 그래요? 완전경쟁 시장은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이 되죠. 시기에 따른 상품차별화. 땡. 상품차별화가 아니라 가격차별화입니다. 가격차별화.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초과 수요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초과 공급이겠죠. 남아 돌겠죠. 방이 남아 돌아. 3번까지 다 틀렸으니까 4번 정답이겠네요. 성수기에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덜 받아요.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4번 정답. 5번. 그림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 부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직 지방이 다 한 번쯤 나왔던 것 문제죠. 지금 관세 부과 전에는 국제거래가격이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요. 관세를 부과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관세 부과 효과로 소비자 잉여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소비자 잉여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A, B, C, D만큼 줄었죠. 생산자 잉여는 A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사회적인 총 수생은 B, C, D만큼 줄어드는데 C는 국가가 먹는 거죠. 정부의 재정 수입이니까 B하고 D가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회적 후생입니다. 사회적 잉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 국내 소비량은 결국은 Q3, Q4만큼 감소한다. 맞잖아요. 관세 부과한 만큼 Q4만큼 소비했던 게 비싸니까 Q3로 수요곡선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생산자잉에는 자, 가격이 올랐으니까 증가할 텐데 얼마만큼 증가해요? A만큼 증가합니다. A 플러스 2. 전체적으로는 A 플러스 2고 증가한 몫은 증가한 부분은 A만큼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을 맞게하려면 생산자 잉여는 A 플러스 2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래서 A만큼만 증가한 거고요. 3번 정부의 조세 수입은 C입니다. F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B, C, D만큼 감소가 아니라 A, B, C, D만큼 감소했어요. 넘어가서 6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값은 17살 미성년자네요. 유학박람회에서 만난 판촉사원으로부터 고가의 어학용 교재를 구입했네요. 이거 취소 가능하고요. 을 16세 부모로부터 용돈 모아 평소 갖고 싶은 5만 원 상당 가방을 구입했네요. 취소 불가능하고요. 병 15세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 S10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미성년자의 힘을 속였다고 그랬죠?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가 나타납니다. 동의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술이죠. 그러니까 속였으니까 이것도 사술입니다. 단 물병은 모두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맞는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갑을과 달리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땡. 모두 유효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병과 달리 병의 부모는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술에 의한 것은 취소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병뿐만 아니라 병의 부모도 취소할 수 없어요. 판촉사원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 취고권인데 이건 갑에게 할 게 아니라 갑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해야 됩니다. 3번도 대상이 틀렸고요. 4번 을은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사용했으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7번 문제 가나다 옳은 설명 각각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이 기본권의 특징을 우리 이해하셔야 되죠. 여기서 자유권만 포괄적 권리입니다. 초국가적 권리입니다. 사회권과 참정권은 개별적 권리예요. 열거적 권리고 적극적 권리죠. 자, 이제 가번 봅시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참정권이죠. 참정권이니까 국가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자유. 나번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이죠. 소극적이고 포괄적이고 핵심적이고 고전적인 기본권입니다. 나아가 자유권. 그럼 다른 보나마나 사회권이겠죠. 적극적이고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기본권입니다. 발달 순서는 어떻게 되죠?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 찾아봅시다. 가는 참정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이면서 절차적인 기본권은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5개밖에 없어요. 역시 적극적이면서 개별적, 열거적 기본권이고요. 2번에 나는 자유권이네요.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 정답. 이런 문제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다음 가는 나와 달리 포괄적 권리. 가가 포괄적 권리가 아니라 나는 다와 달리 포괄적 권리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짜증나지만 한 번 더 할까요? 포괄적 권리 4개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주권, 자유권, 평등권 이 4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기본권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자유권. 가장 오래된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은 자유권이고 가장 나중에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입니다. 8번. 그림은 값이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이다. 옳은 걸 고르래요. 민사조정 신청서네요. 대여금 반환 청구. 빌려간 돈 갚아라. 신청인이 갑이고 피신청인 상대방이 을입니다. 피신청인 을은 신청인에게 빌려간 돈 2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라고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어요. 어디다 내죠? 법원에다 냅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2억 원이니까 3천만 원 초과하니까 이거 소액사건에 해당이 안 돼요. 소송 전에 을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면 이건 가처분을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돈이니까 현금이니까 가압류를 해야 돼요. 물건을 빌려줬는데 물건을 안 갚았다면 그때는 가처분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 재산권을 확보를 해놔야 이기더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로 이 가압류나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조정 아니죠. 법원에 정식 재판 하기 전에 이건 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 4번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넘어갑니다. 그림은 각국 의회 의석 점유율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단 각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T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T대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었대요. 근데 T 플러스 1대 보니까 오히려 B당이 45%로 더 많은 의석률을 확보하고 있네요. 지금 이 대통령제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1대에도 만약에 A당 후보가 A당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란 말 성립이 안 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이 여소야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1번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것이다. 아니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부 수반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교체되는데 이때 이제 연립내각으로 B당하고 C당이 합쳐지겠지. C당의 역할이 커지겠네요. 만약에 이게 의원 내각제라면. 대통령제에서도 마찬가지죠. C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A당인 집권당이 40%밖에 안 되니까 C당을 중요시 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대통령제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의회 내의 C당의 역할은 커질 것이고 행정부와 입법관의 마찰, 대립은 커지겠죠. 넘어갑니다. 10번. 가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 세 사람이 생각나야죠. 홉스, 로크, 루소 셋 중에 이제 두 사람인데요. 가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다툼을 해결하는 합법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는 자연권 보존을 위해 필요한 권력을 인민들로부터 인받아 그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은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 수 있다. 저항권 사상을 주장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크밖에 없습니다. 로크. 나는 이제 홉스 아니면 루소겠네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한 상태지만 자기 보존의 욕구로 인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 더 안 읽어도 되죠? 투쟁 상태로 본 게 홉스입니다. 루소는 빠져있네요. 1번. 로크는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아닙니다. 전부 인권을 다 인정하잖아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하늘이 준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이죠. 전부 인권을 인정하는 게. 근데 이걸 어떻게 보장받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를 뿐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나는 홉스는 국민주권이 아니라
군주 주권입니다. 군주 주권.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정치를 옹호한 사람은 루소입니다. 2번도 틀렸고. 가와 달리 나는 권력 분립을 통해 땡. 권력 분립은 로크만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달리 가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4번. 가나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맞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11번. 옳지 않은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 그 다음에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80년대죠. 87년 6월 항쟁. 자, 1번에 기억이 어디 있어요? 4.19 혁명. 이후 이 공화국에 의해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맞죠? 그리고 양원제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민주당의 당수인 장면 씨가 총리를 맡았고,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면 군주가 국가 원수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군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원수를 따로 뽑았죠. 그게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굴마담일 뿐이에요. 아무 끝발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장면 씨가 이게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 9개월 만에 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 출신의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고요. 2번. 니은의 결과, 니은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 그 아픔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유실 땡.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유실헌법은 이거 언제더라? 72년이란 말이에요. 72년. 유신헌법 72년 10월 유신단행이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은의 결과,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간선제인데,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고 단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단임제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순자 씨가 내 남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 남편이 민주주의 아버지래,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인데, 그건 잘한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일단 2번 틀렸고요. 디귿이유니까 6월 민주항쟁, 60 항쟁이죠.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맞죠? 그때 이제 당시 민정당이 대표했던 그 노태우 대표가 국민의 뜻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김대중 씨 사면 복권시키고 구속 학생 석방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이걸 발표한 날이 6월 29일이었어요. 이 계기가 된 게 6월 10일 날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체류탄에 뒤통수 맞고 병원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하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6월 10일 항쟁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한열 군 사망을 계기로 6월 29일 날 결국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때 서울의 뭐 다방인가 뭐 식당에서는 오늘 기분 좋은 날 커피값 공짜, 밥값 공짜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커피 주고 무료로 그 밥 줬어요. 나도 그 옆에 지나갔으면 들어갔을 텐데. 근데 모금한 돈이 그보다 더 많았대요. 아, 이렇게 뭐 공짜로 주면 남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커피집, 이 식당 도와주다 해가지고 스스로 돈 내고 갔는데 그게 더 많았대요.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 대치동 우리 학원 바로 옆에 그 주유소가 하나 있고 음마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4번 가든 대치점이 있어요. 그게 본점이거든요. 본점 저쪽 성수대교 앞에 압구정이 있고 4번 가든 대치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오늘 점심 공짜 그런 거야. 봤더니 그 집 딸이 박지은인가 해가지고 골프 선수야. 근데 미국 LPGA에서
가가 우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딸이 LPGA에 우승했다고 점심 공짜로 주더라고. 갈비탕 공짜. 아, 그때 운 좋아가지고 한 번 얻어먹었네. 근데 나오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탁구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한 번 더 가지더라고. 아, 지난번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갚아야지 해서 한 번 더 가지더라고. 더 기분 좋은 날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헌법을 한번 고쳐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도 좀 크게 하고.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지 않고 미국식으로 연임제로 하되 임기를 4년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따라가자.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제 헌법이 고쳐지면 이제 몇 번째 고쳐지는 거예요? 10번째 고쳐지는 거죠.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못 고쳐지니까 지금까지는 구차 개헌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11번 문제 3번까지 했고 4번 기억에서 디귿 모두 부당한 정치 권력에 한거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9번 고쳐졌죠. 헌법은 한 나라의 어머니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마가 9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남봉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빠가 엄마를 8번을 바꿨는데 그것은 아빠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식구들이 이제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엄마 회로 모셔올게 해가지고 모셔온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8차 개헌까지의 개헌은요. 집권한 사람들이 그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꼬마가 미국 헌법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 그림에서 1등상을 받았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미국 헌법은 1776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이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약간 그 수정됐어도 그러니까 연방 헌법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주 헌법만 약간 수정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700년대, 1900, 한 200년 넘었잖아요. 우리 엄마는 200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식으로 그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옷은 그대로인데 이 엄마의 덩치도 이렇게 커졌어. 그걸 그려가지고 그걸로 그 헌법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대해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9번 바뀌었어요. 근데 8번째까지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데려왔어요. 자녀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데 현행 헌법만 이제 아빠, 이제 엄마는 우리가 선택할 거야. 그래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고쳐진 헌법이 지금 현행 9차 헌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옳지 않은 분석 처지래요. 땡땡신문.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서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 갑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러니까 절도범이 들어왔는데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고 과잉방어가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이게 과잉이 되면 정당방위가 그 도를 넘으면 과잉방어로서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도 과잉방어로 본 거네요. 그 대법원에서도 그 과잉방어 원심 잘 봤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했네요. 실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갑시 절도범을 때린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죠. 때린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이 되잖아요. 이건 맞고. 갑수의 행위는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냐 아니냐의 문제니까요. 3번. 갑은 실제 복역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석방 대상자는 될 수 없다. 맞죠? 집행유예니까 실제 복역은 하지 않잖아요. 3번까지 다 맞네. 4번 볼까요? 갑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거로 간주한다. 땡.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된다고 공부했잖아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요. 만약에 선고 유예기간 2년이었죠. 무조건. 선고 유예기간 2년 지나면 면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면소. 소가 면제된다. 기소가 면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13번 문제. 다음에 나타난 설명, 옳은 설명은 가에서 다는 고대냐, 근대냐, 현대냐. 점수 주는 문제네요. 사회자, 시대별 민주주의는 고대, 현대,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자 A. 가나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책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면 가나는 근대, 현대. 근대와 현대가 가나네요. 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다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자, 이제 하나 확인됐네요. 다가 고대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학자 B. 가에서는 재산, 성별 등에 의한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제한되는 게 바로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차티스트 운동의 성공으로 현대로 오면서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데모크러시, 매스 데모크러시, 대중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거죠. 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 그러니까 현대에서 드디어 보통 선거로 이제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적인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자, 1번. 가에서는 가가 근대죠. 추첨제나 윤번제 땡. 추첨제, 윤번제 나오면 고대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 민주주의고요. 나가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 민주주의는 전제 정치,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독재하는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이건 근대입니다. 근대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다. 3번 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도편 추방제 시행 과정에서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정답이죠.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 이 도편이라는 게 조개 껍질이거든요. 조개 껍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함에다가 조개 껍질을 넣는 건데, 아테네 시민의 6,000명 이상의 이 조개 껍질 표를 얻으면 그 사람은 10년간 국외로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6,000표를, 그러니까 나의 정적을 제거하려면, 나하고 정적 관계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질 텐데 저 새끼 때문에 안 돼. 그럼 저 새끼를 없애려면 6,000명만 회유하면 되겠죠. 6,000명 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쓰겠죠. 그게 뇌물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왔대요. 이제 돈을 써가지고 정적에게 이 조개 껍질, 도편 투표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원어로는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10년간 국외로 추방이 되죠.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정치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중우 정치가 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걸 어떻게 비판했냐면,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전부 눈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애꾸들만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꾸들이 저 새끼 병신이다, 너 나가, 여기서 같이 못 살아, 너 나가 해가지고 몰아내더래요. 누가 바본데? 애꾸눈이 바본데 두 눈 가진 사람을 바보로 해서 추방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 소수의 귀족 정치를 굉장히 옹호했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근데 플라톤의 얘기도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확인됐죠.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이 말아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영삼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정답이 4번은 왜 틀렸어요? 모두 보통선거원칙 확립된 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 보통선거가 확립된 겁니다. 넘어갑니다. 14번 신급제도, 더 정확히 말하면 4급 3심제도죠. 나타낸 그림입니다.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A,
2심에서 3심 할 때 상고네? 아, 상고가 나왔으면 이건 재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니까 A는 항소가 되겠죠. 항소, 상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아래에 있는 B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겠죠. 항고, 재항고는 재판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또는 이혼 결정, 뭐 또는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결정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불복하는 게 항고, 재항고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기억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 2심부터 시작한다. 땡. 틀렸습니다. 행정소송도 3심제입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1번, 2번 지우고.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에 2심은 고등법원입니다. 맞죠? 이걸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죠. 1심이 지방법원 지원 단독부면 2심은 고등법원이다 하면 이건 틀려요. 지원 단독부면 2심은 본원 합의부라고 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충주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으면 청주 본원 합의부에서 2심하고 3심은 고등법원 뛰어넘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신문제 나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다. 땡. 헌법재판소는 3심제가 아닙니다.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그럼 정답은 끝났죠. 니은 리을 3번입니다. A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B 항고는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이다. 그렇습니다. 15번. 국제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문서 형식의 합의 조약. 이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 관습법, 국제관습법.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치외법권, 그 다음에 내정불간섭, 그 다음에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요 세 가지가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 나와 있는 문명국들이 따르는 법의 보편원칙, 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1번. 국가 간의 모든 합의는 조약에 해당한다. 땡.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해당돼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맞죠? 나의 예로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있다 받고, 다의 예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받고, 나와 다는 가와 달리 모든 국가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조약만 체결국 간의 효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모든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6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가 있죠. 거시적 관점 두 가지, 미시적 관점 한 가지. 자,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질문.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예 하면 갈등론이네. 그러니까 A는 갈등론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인간이 사고의 능동성과 행위의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는가? 예 하는 순간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입니다. 결정됐네요. A 갈등론, B 기능론, C 상호작용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A는 갈등론자는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체제 땡 기능론자 B입니다. 그 다음에 2번 B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부여를 무시한다 땡 C입니다. 3번 C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 기능론자 B입니다. B. 그래서 4번밖에 없네요. A는 B와 달리, 그러니까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의 안전보다는 변동을 중시하죠. 맞습니다. 17번. 가난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계층 이론, 다원론적 계층 이론과
이론론적 계급 이론이 있어요.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생산수단을 보유한 집단이 더 안 읽어도 되죠? 생산수단, 이론론적 계급 이론입니다. 나는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겠죠. 1번 가는 계급 이론은 계층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한다. 땡. 하나의 연속선상에 상중하가 나열되었다고 보는 게 계층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 의식이 희박한 거죠. 근데 계급은 어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딱 구분이 됩니다. 양분이 돼요. 양분이 되기 때문에 계급 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죠. 1번 땡. 2번 계층은 계급이죠. 가가. 계급은 계층을 상중하로 구분한다. 땡. 나가 그래요. 계급은 중간 계급이 없습니다. 상과 하밖에 없어요. 3번 계층은 계급 간 대립. 땡. 틀렸고. 4번 나는 계층은 다차원적인 계층 현상을 받는다. 맞죠?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니까요. 1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래.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밖에 없죠.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에요. 눈치 빠른 분은 읽기 자료 안 읽어요. 1번.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다. 실제론. 개인 행동의 의미는 사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론.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명목론. 그럼 정답 끝난 거예요. 실제로는 2개 나왔고 명목론 하나 나왔으면 당연히 이건 명목론이겠죠. 4번. 구성원들이 도덕적일지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깨끗해야 개인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윤리를 강조했던 미국의 나인홀트 니부어 목사님 주장이 바로 이 4번인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문장입니다. 자, 읽기 자료 제일 위로 가볼게요. 제일 밑에 마지막 문장. 사회는 개인의 집합과는 다른 특유의 성질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실제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론이 아닌 것 3번이 정답이었고요. 19번. 다음과 같은 문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사이버 범죄, 문화 지체 현상이네요. 장래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으나 님비 현상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로 화장장 부족하여 불법으로 화장하는 사례가 들어있다. 이건 기술 지체죠. 그러니까 가는 물질이 빨리 변하는데 비물질이 못 따라가는 문화 지체고, 나는 비물질이 빨리 변하는데 물질이 못 따라가서 갈등이 나타나는 기술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지체건 기술 지체건 모두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제 바르게 설명한 거 찾으래요. 문화 변동이 의도적이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이 얘기 아닙니다. 의도적이냐 문화 개혁, 자연적이냐 문화의 자연적 변동이냐 의도적 변동이냐 이걸 묻는 건 아니고, 비물질적인 문화 요소는 물질적인 것보다 변동 속도가 느리다. 이건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리죠. 문화 지체는 맞지만 기술 지체는 틀리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3번.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나왔다. 이거 문화 융합 얘기도 아니잖아. 4번. 문화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나타난다. 정답이잖아요. 문화가 급격히 변할 때 문화 지체도 나타날 수 있고 기술 지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문화 지체가 출제되는데 이제 기술 지체도 같이 출제되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20번 문제. 아시는 분은 쉽게 풀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헤맬 거죠. 이거 도구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절대 눈으로 못 풀어요. 간단하게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도구 그려놓고 풀어야 되죠. 부모, 자녀. 시험장에서 이것도 쓸 필요는 없어. 대충 그려놓고. 검정계 부모네요. 검정계 부모. 상이 13인데, 자녀가, 이제 자녀가 부모상, 자녀상, 부모상, 자녀충.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13이 나온 거야. 이걸 빨리 이 표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중을 보면 부모 중을 보면 상이 6, 중중이 10, 45 이렇게 해서 이거 합치면 6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모 하가 5, 3, 18이니까 2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0이 나오고 21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64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이아몬드, 자녀는 이렇게 되는 모래시계요. 그 다음에 이게 계층 세습. 그 다음 부모 쪽이 상승이동, 자녀 쪽이 하강이동. 하강이동이 맞네. 그러죠? 하강이 맞네. 이거 그래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세대 간 상승 이동률이 하강 이동률보다 높다. 상승 이동률이 하강 이동률보다 높은 게 아니라 하강 이동률이 훨씬 높아요. 1번 땡. 부모의 계층별로 계층 지위가 대물림 되는 비율. 부모의 계층별이니까 대물림이니까 13분의 10, 61분의 10, 26분의 1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13분의 10 이게 얘보다 크고 그 다음에 26분의 18 이게 26 하면 2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더 적네. 그럼 이게 제일 크네요. 그러면 부모 계층별로 계층의 대물림 받은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맞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부모가 중추인 경우 상승 이동률은 6, 하강 이동률은 45. 하강 이동률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요. 모래시계. 잠깐 쉬었다가 20회로 갑니다.